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사가 물러가니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3월 18일 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한 달 만에 나온 미사일 도발이고요. 탄도미사일로만 보면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발사인데 총선 24일을 앞두고 있어 배경을 두고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총선 변수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조금 전입니다. 공수처의 소환 요청이 먼저라고 밝혔고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를 언급한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조금 전에 봉화마을을 찾았는데 친문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대선 출구 조사 결과 푸틴 대통령이 88%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5선과 함께 30년 장기 집권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푸틴은 하나의 팀으로 싸워 승리했다면서 사망한 정적 나발리에 대선 슬픈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총선이 앞두고 있어서 보다 많은 패널분들과 함께 자세하고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일 앞으로 총선이 훅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변수 그리고 악재 처리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부터 볼 텐데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자, 장가 기자, 일각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직접 결단 내려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는데 마침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종섭 대사에 대한 이 검증 과정에서 문제될 게 없었다라는 입장이고요. 공수처도 고발 이후에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사 스스로 호주 출국 전에 공수처를 찾아가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공수처에서는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가 되면 소환 통보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건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소환을 안 했는데 재외공관장이 국내에서 마냥 기다리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 공수처에서 준비가 덜 된 거라면 그건 역시 문제가 있는 거고 당정 갈등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직접적으로 국민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현역 의원들은 직접 국민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또 전달을 할 수 있다면서 당정이 좀 건설적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일단 뭐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보면은 이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하면 당연히 오는 건데 아직 소환도 안 했는데 호주 비우고 어떻게 오냐 이런 입장을 낸 건데 서영주 대변인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네. 해병대 그 대원의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 대통령실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수처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종섭 전 장관은 핵심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입니다. 근데 이거를 빼돌렸다는 식으로밖에 인지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이라면 공수처 수사가 미진했든 어쨌든 간에 준비를 한 다음에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기다려야죠. 그리고 기다려야 될 사람을 호주 대사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정쟁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은요. 이거 빼돌렸네? 뭐가 찔리지?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스스로 이 수사 외압 사건에 뭔가 관련돼 있는 거를 인정한 게 아니야라는 거를 지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총선에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압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아주 고심 끝에 메시지를 낸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정말 이 수도권을 지키려면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이 의석수를 확보하려면 이종섭 전 장관의 리스크를 치워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얘기를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체면을 구겼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쉽사리 복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소정 변호사님 일단은 수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소환 조사 안 했고 출국 금지도 2번 했는데
그동안 또 소환 안 했다. 이렇게 좀 반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출국 금지가 뭐냐면요. 네. 범죄 혐의가 이제 클수록 출국 금지의 필요성이 커지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이제 우리 단순하게 고소만 당하면 피의자라 그러죠. 이런 경우는 이게 출국 금지 안 합니다. 대부분 이게 재판에 기소하면 피고인이 되죠. 이런 경우는 이게 출국 금지 해놔야 돼요. 근데 1심에서 실형 놓으면 도망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게 출금을 더 해야 돼요. 2심에서 실형 놓으면 그건 출국 금지 해놔야 돼요. 대부분 이게 도망갈 수 일반인들은. 네. 왜 2심에 실형이면 대법원의 기각 확률이 높잖아요. 자, 그런데 조국, 황운하, 이재명, 그다음에 11명의 통계조작 장차관 실장 누구 하나에게 출국 금지된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종섭 국방부 장관만 출국 금지합니까? 이종섭 장관만에게 출국 금지하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분만에게 도망갈 우려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없고 이게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 출국 금지는 이게 무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법에는 3개월입니다. 한 번에 이게 한 달이에요. 그러면 이게 1월 달에 출금했으면 4월 달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수사를. 근데 공수처는 출국 금지만 해놓고 수사를 안 해. 고소가 이게 9월 달에 된 거예요. 지금 공처에 처장 없죠? 차장 없죠? 네. 일부장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출국 금지만 해놔요. 그러면 이제 대사가 오가지고 수사하는데 몇 년 걸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집에 딱 앉아서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나라에 맞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법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거는 이제 공수처가 명백하게 수사가 어느 정도 무너져서 이종섭 장관을 소환할 쯤 돼서 출국 금지하는 건 모르겠는데 네. 미리부터 이게 해놨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좀 방금 언급되긴 했지만 일단 총선을 준비하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급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정쟁의 과정으로 떠올랐으니까요. 일단은 공수처 빨리 움직이고 이종섭 대사도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뭐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뭐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요.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현 위원장 빨리 소환하라는 전제로 이 대사가 빨리 좀 즉각 좀 귀국해서 빨리 받아라. 이런 입장으로 좀 기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일단 총선 변수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그냥 립 서비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이 그렇게 발언을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귀국을 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을 하면 국방이 열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통일통이 열리게 됩니다. 외교 문제니까. 그다음에 법사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찰 수사로 이첩된 게 있기 때문에 행안위 또 열립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폭격맞게 되죠.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종섭 또는 뭐 속된 표현으로 런종섭 이렇게 쓰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이종섭 장관 보고 누가 그렇게 수사 관련해가지고 외압을 했느냐라는 거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종섭 장관보다 높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 총리하고 대통령인데 아이고 우리 한독수 총리가 그만큼 파워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돌아오시면요. 대통령과의 관계설, 대통령이 과연 압력을 행사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정치권과 언론에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못 들어온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면피용으로 저런 말씀하셨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하루 이틀 사이에 좀 기류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입장이 어떤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항상 정치를 하는 목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이전에 과연 공수처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소환조차 하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불러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말씀하신 게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귀국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6개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고발한 이후에 6개월 동안 소환 통보나 뭐 요청, 조사에 대한 그 어떠한 요청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저는 공수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어떠한 법안을 냈습니까? 내겠다고 지금 했습니까? 이종섭 특검법을 또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냐면 이번 국회에서 본인들이 획득했었던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끝까지 선거용 정쟁에만 활용하겠다라는 그 악의적인 의도로 지금 이 전국을 흘러가게끔 하고 있는데 저는 공수처와 민주당이 과연 진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힘쓰려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네. 자, 말씀 들어보면 양측 입장들이 좀 많이 좀 다릅니다. 좀 엇갈리기도 하고.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님. 어쨌든 일단 불이 난 형국이 나왔고 한동훈 위원장은 불을 좀 꺼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여론조사를 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일단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 지지율이 좀 크게 좀 떨어졌다 이런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사는 이제 저는 뭐 출렁출렁하니까 네. 지금도 이제 그 박빙이다 서울은 이렇게 분석하고요. 저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여론조사가 떨어졌으면 원인을 이게 이종섭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도태우나 장해찬 공천 파동 때문인지 예. 어느 쪽에서 이게 떨어졌는지 정통 보수층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이게 중도 또 이제 진보 진영에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그 분석을 해봐야 된다. 무조건 이게 여론이 떨어졌으니까 모든 게 뭐 이종섭 장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단정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론이 떨어졌다면 그러면 이게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종섭 대사에 대한 게 장관에 대한 공격은 거의 뭐 1%의 진실에 99%의 거짓이 저는 가미된 이런 게 가짜뉴스 공세입니다. 외압이라는 게 외부에서 뭐 국회의원 실세가 압력을 넣는 게 외압인데 국방부 장관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당하게 상명하복 군조직에 명령하는 거는 외압이 안 되고 박정훈 대령 자체가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어요. 그냥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외압 프레임부터 마치 이게 대통령 장관이 뭐 외압 부당하게 개입한 이게 정치 공세예요. 그렇다면 이게 맞서 싸워야죠. 국민한테 알려야죠. 이걸 왜 수세적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조사받으세요. 국민 눈높이가 뜨고 이걸 팩트를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대응이 잘못됐다 봐요. 네. 정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이걸로 꼽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명백하게 인정을 안 하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은 나름대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요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이종섭 전 장관을 론종섭으로 만들어서 도피시킨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락세가 다시 쭉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총선이 시작되는 한 60일, 70일 선거 기간이 이제 시작됐을 때의 정권 심판론에 준하는 그 심판론에 준하는 그 하락세로 다시 제자리로 온 것이죠.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의 내부에서의 공천의 좀 잡음들이 결국엔 그걸 가렸지만 국민들이 이종섭 장관을 도피시킨 윤석열 정부를 보고 나서 아, 내가 깜빡했었네. 이거 우리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각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호주 대사를 임명시킨 그 핵심 피해자의 도주가 국민들한테 다시 자각하게 만든 겁니다. 이거를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박정훈 대령 자체가 조사권한이 없다? 없어요. 그리고 외압을 군 통수권자가 할 수 있다? 그걸 없애려고 군 관련법을 바꾼 겁니다. 사망 사건과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손대지 않고 어떤 외압도 없이 경찰 외부 기관에 넘긴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손을 댔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수사 개입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적인 이 증인인 이종섭 전 장관 자체가 호주에 있으면 공수처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국민들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지지율에 반영됐다. 네. 저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듣다 보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 같기도 한데 한번 저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 사안을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오히려 재판받아야 할 자들은 처벌받아야 할 자들은 도주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해외로 대한민국의 얼굴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파견하지 않습니다.
네, 성주 대변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와 이미 일정 조율이 됐다, 4월로 이미 얘기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야당의 비판이 좀 정치적 공세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야당의 정치적 공세인지 모르겠어요. 이종섭 전 장관이 관련된 최상병 이 순직의 수사위합 사건이 우리 민주당이 만들었나요?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핵심 피의자를 호주돼서 임명한 게 누굽니까?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결재권자니까요. 이런 모든 논란의 단초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이걸 야당의 정치적 공세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제들은 본인이 만들었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국민들은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왜 일을 어렵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종섭 전 장관 지금 공수처에 한번 조사를 받았고 공수처가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6개월이든 5개월이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호주대사를 임명해도 된다라고 보는 것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 이상의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했습니다. 곧 소환 초입기입니다.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 재판이 있는데 변호인 신문이 있어요. 변호인 쪽에서 얘기한 것들이 이 이종섭 전 장관의 1호 증인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3월 20일이에요. 그게 오기 전에 도피시킨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들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두 가지만 이재명 대표 네. 발언에 반박하면 지금 이제 중범죄를 짓고 출국 금지됐다. 그러면 이게 무죄 추정 원칙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조국 장관에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2심에 2년이면.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 기소가 10몇 개 돼 있는데 다 세분화하면 그럼 이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지금 이종섭 장관은 이제 고소장 하나 민주당에서 고소장 하나 던지는 거예요. 우리 고소가 100만 건 중에 기소되는 게 3%입니다. 고소장 하나 던져놨다고 이게 중범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보통 기소할 때 출금합니다. 왜 재판에 안 오고 기소가 됐다는 말은 이게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때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부터 출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소가 지금 돼 있고. 자, 중범죄라는데 이재명 대표 법정형은 무기징역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권남용은 5년 이하입니다. 이렇게 저는 단정적으로 누구한테는 게 무죄 추정 원칙을 그렇게 부러졌더니 이종섭 장관은 유죄 추정 원칙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말씀 들어보면 정말 뜨거운 사안입니다. 일단 박지원 부원장께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은 일각에서는 이제 이 대사가 조기 귀국뿐만 아니라 일단 자진 사퇴로 일단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것이 사실 적당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본질이 이종섭 장관이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이거는 총선 끝나고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왜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인사를 했을까요? 라는 게 저는 의문이에요. 이게 그렇게 급했나? 뭔가 혹시 뭐 제3의 제4의 제보자가 나올 수도 있나? 증거가 나올 수도 있나? 뭐 그런 하나의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게 저도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저는 새로운 어떤 제보나 증인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신주 대변인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이 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기서 어떻게 의견 갖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음모론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다 보면 끊임없이 의혹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체적 진실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고 현 대사 아니겠습니까? 이종섭 대사께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루어낸 방산 협력의 결과물이 굉장합니다. 폴란드와의 그 무기 수출,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동안의 성과로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것을 조금 민주당이나 그 비판 세력에게 여쭙고 싶어요. 과연 저희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대사를 도피시키려고 했겠느냐. 세상에 어느 누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도피시킬 때 대사로 임명을 합니까? 대사는 대사관에 머물실 것이고 또 신분이 명확한 분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부원장 말씀대로 왜 하필 이 시점에 임명을 했느냐 이 얘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왜 그랬냐면
지금 그러니까 호주와의 방산 협력 그 체계도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주에서도 요청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미 폴란드 무기 수출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셨던 이종섭 대사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공수처의 수사 상황 자체를 대통령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호주와의 방산 협력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을 한 것이지 뭐 도피를 시키려고 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본인의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는 것이 뭐 국가나 그 정부에 해가 된다, 부담을 안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호주하고 급한 방산 업무가 뭐예요? 그럼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건 이제 정부에 근무 안 해보셔서 그런 모양인데 대통령 국정상황실에서 공수처가 아니라 야당 상황까지 다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우리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왜 소환하지 않느냐 공수처가 했는데 소환 이전에 출국 금지라는 것이 공수처에서 요청하면 법무부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출국하도록 그냥 놔뒀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안도 한번 이슈입니다. 장갈 기자, 일단 기자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80년대 회칼 사건, 이 테러 사건을 언급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도 또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 얘기부터 좀 잠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공수처가 입장을 냈습니다. 네.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대사가 공수처로부터 출국을 허락받았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는 출국 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고 오히려 출국 금지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라고 공수처가 방금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같은 네. 경우에는요. 자신은 농담이었다고 했지만 거센 비판에 지난 16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 언론인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오늘 이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특정 현안에 대해서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회칼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발언의 맥락이나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발언 내용으로 보면 부적절한 발언 같은데요.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분명히 전달을 했고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강압도 행사한 적 없다라는 입장을 좀 냈는데 국민들의 눈높이랑 좀 안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저희들도 체계가 있기 때문에 총괄 비대위원장이 전체적인 대표로 결심을 하고 그 메시지를 이제 용산에다가 전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견을 용산 대통령실 전달했고 지켜보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신지호 대변인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일단 황수석 사퇴를 좀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선거의 악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조금 혼탁하게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여야 할 것 없이 각 당에서 후보들이 과거에 했었던 막말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혼탁해지고 있고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피로감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그러니까 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께서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과로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그 본인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결자 해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조금 전에 했다고 하는데 자,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키더니 이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언론에 직접 대고 핵할 테러 운운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 협박하는 그야말로 폭력 정권입니다. 대통령은 당장 황상무 수석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는 즉각 경질하라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서영주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실하고 입장이 좀 많이 다른데 일단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황수석 관련 그리고 이종섭 대사 조기 교육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좀 드러냈다고 일단 얘기가 오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실이 저번에 그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부분 외교 결례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결례를 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면 이 황상무 수석에 대한 발언들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언론 탄압이 아니라 지금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반적인 부분을 숨기려는 그런 행태예요. MBC 잘 들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MBC가 유일하게 이준섭 전 장관의 출국부터 현지까지 쫓아가서 지금 취재를 하면서 끝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MBC만 중간에 들어가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고 거기 현지에서 호주 대사관까지 가서 뻗치기를 하면서 계속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MBC 잘 들으는 뭐냐면 왜 이런 식으로 이준섭 장관에 대해서 취재하느냐. 그리고 왜 정부에 비판적이냐. 이런 비판적인 언론들은 예전에 88년도였으면 군사 독재 시절이었으면 칼 맞았다. 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으로 언론과의 접촉을 한다? 자격이 있나요? 단순히 농담입니까? 이게 농담으로 들릴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봐서는 최소한 대통령실은 이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국민적인 인식도. 오로지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위원만 가릴 수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국민한테 어떤 욕을 먹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태도 같아요. 굉장히 저는 놀라움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언론 탄압한 적 없고 그런 시스템도 없다라고 일단 오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소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런 갈등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대통령실에서 일단은 어떤 조기 교육 관련해서 좀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얘기를 방금 들었는데 혹시나 올 초에 나왔던 윤한 갈등, 당정 갈등 새로 불거지는 거 아니야라고 좀 바라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거 협박이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제 그 황상무 그저께 발언 듣고 MBC 기자가 무서워가지고 야, 나 핵칼로 내를 테러할 거니까 앞으로 취재 못 하겠네. 이렇게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벌벌 떨었을까요? 이게 협박입니까? 그 말 듣고 지금 이게 더 당당하게 공격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법적으로 협박이라는 거는 변호사니까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부적절한 농담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MBC의 문제를 지적해야죠. 한 위원장도. MBC가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 AI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르는 걸 자막을 달고 갈로 속에 미국. 이게 언론입니까? 아니 AI가 그냥 우리 그 자막을 재생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왜 사람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갑니까? 다 바이든 날리면 이것도 문제죠. 자, 이번에 그 이종섭 출금 있죠. 이종섭 장관도 몰라요. 대통령도 몰라요. 법무부 장관도 몰라요. 그런데 MBC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공처에서 지금 이게 아까 저 해명도 말이 안 되는 게 수사기관이 출국 금지 요청하고 수사 끝나면 필요 없으면 해제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법무부가 어떻게 하냐?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따르는 건데 제 말은 게 그 공수처하고 저는 이게 MBC에 또 유착이 없었는가? 어떻게 그 출금 사실을 단독 보도 알아냈을까? 이거부터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범죄 아닙니까? 네. 일단 언론사 취재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이라고 한번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데 민주당 얘기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산갑이죠. 양문석 후보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놓고서 당내 안팎으로 굉장히 좀 갈등이 일고 있는데 장가 기자, 일단 양문석 후보가 어제도 직접 사과 나섰는데 오늘도 보면은 직접 봉화마을 가서 사과를 직접 무역 참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경에요.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하고요. 검정색 정장에 검정색 타이를 착용하고 참배하는 모습 10분 내내 좀 굳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유가족에 대한 사죄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국민들께 사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친노, 친문 인사들의 반발은 매우 거센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약속, 이번만큼은 지키겠다라고 했고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도 양 후보자 공천 철회를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도 잠시 살펴보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여론이 안 좋다, 공천 초기부터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면서 선당 후사를 촉구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양 후보의 과거 발언 그리고 어제 발언까지 들어보시죠. 쓰레기 맞잖아요. 정말 낮춰서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하게 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8년 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손흥민 축구가 계속해서 진화하던 것처럼 양문석의 정치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진심이고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그 글들이 유가족과 많은 지지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사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봉화마을을 찾아갈 겁니다. 네, 어제 발언이었고 그래서 오전에 봉화마을을 찾았고 직접 사과까지도 했고 계속해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박정보 원장님, 일단 저기 양 후보 말처럼 8년 동안 자신의 정치, 손흥민 축구처럼 많이 좀 진화를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 들어온 게 진화한 겁니다. 저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은 제야 시민단체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FTA라든가 이라크 파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야 시민사회는 다 반대를 했습니다. 본인이 있던 그곳에서의 입장으로서 저는 반대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마 본인은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존경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사안이 민주당 내부에서 뭐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파투쟁의 양상이지 공천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할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공천 문제는 아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민정 의원이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기, 이분이 15년 전에 친노였던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89년도부터 노무현 대통령 만나 뵀던 사람인데요. 네. 언제 갑자기 이분이 또 친노까지 되셨는지 모르겠고, 뭐 정세균 총리도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 하셨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임종석 의원이죠. 임종석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한무의 FTA에 대해서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천정배 의원이 반대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시대적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사회운동가들이 반대하고 때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것이 이제 20년이 지나가 역사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들이 진정성이 있었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일이었다고 이제 와서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진화하지 못했던 양문석의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진화했다니까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정표 변호사님,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게 친문계가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고 개파 갈등이지 일단 공천 취소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박지원 부원장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어떠십니까? 먼저 근데 그 손흥민 자꾸 선수를 언급하는 게 지금 세 번째 제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 정청래 최고가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 그랬네요. 이러면서 김대중 뭐 이렇게 쭉 왔잖아요. 이것도 저는 부적절하고요. 옛날에 조국 대표가요. 뭐랬냐면 김의겸 후보 보고 이제 매일 헛발질, 손흥민도 헛발질 할 때 있다. 어떻게 가짜뉴스 있잖아요.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손흥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양문석의 정치는 퇴화해 온 거지 손흥민처럼 이게 발전해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지금 이제 발언을 보면요. 이미 그 수위가 상당히 저는 넘었다 봐요. 민주당은 이제 DJ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이런 데 당이죠. 근데 노무현 씨 뭐 불량품 그다음에 역겹다. 그다음에 지지자는 기억 상실증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막말을 했는데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뭐 봉화마을가가 사죄하는데요.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 복수 불반분. 물을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다음에 한 번 내뱉은 말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사과해봤자 늦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고장수 여사 예방 등 추후 일정을 물어보니까 일단 손으로 X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네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는 사퇴 압박 받고 있는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일단은 감싸면서 일단 안 보이는 데서는 임금 욕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선거 지휘는 선대위가 하고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욕할 수 있지. 그게 국민의 권리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는 데서는 임금 욕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우리 윤석열이 옛날에도 아니에요.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숨 쉴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국민을 폄하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막말이다. 네, 일단은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일단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서영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박진영 부원장 말씀처럼 공천 취소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박진영 부원장님 같은 이런 그 공천 취소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는 네. 입장과 저처럼 이 부분은 양문석 후보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는 그렇습니까? 의견들이 안에 팽배합니다. 팽팽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유는 명확하지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과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판의 여지도 있겠지만 표현의 방식이 너무나 조금 막말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럼 아무리 그 이전에 민주당 입당하기 전에 시민단체를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한 국가의 정권을 운영하면서 존경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업적들이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씨가 역겹고 불량품이라고 규정하신 분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의 공당의 후보가 된다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빨리 사죄를 하고 털었으면 좋은데 이게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신은 누구나 다 부인하지 않죠.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하잖아요, 지금. 근데 2008년이면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지금 당내에서 지지층에도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그분의 어떤 가치를 쫓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고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차피 정치라는 게 운이 70%, 본인의 노력이 30%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운이 구조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놔둔 상황에서 본인이 이거를 봉합하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 당내의 지지층 내에 균열이 생긴다면 본인이 결단하는 것들이 당의 이득이 된다면 거치를 고민하는 것도 지도부의 고민,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닌가. 좀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좀 팽팽한 의견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게 좀 흥미롭네요. 신조 대변인 좀 여쭤볼게요. 한번. 아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폄하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게 막말이다. 욕은 국민의 권리다.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 후보의 말은 좀 막말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도 읽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욕은 국민의 권리라고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왜 본인에게 비판적인 닉네임을 달았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고발했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약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닉네임을 쓴 네티즌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고발했습니다. 욕은 국민의 권리라면서 왜 본인에게 비판적인 국민은 고발했는지 일단 그걸 하나 여쭙고 싶고, 이 양문석 후보의 막말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안산 지역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안산을 일컬어서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질을 잘하는 동네다라는 표현을 이 양 후보가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 내용입니까? 보도 내용입니다. 그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양문석 후보가 과거에 이찍이라는 발언을 했다라고도 또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비하하고 자신이 출마한 지역민들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분이
과연 막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겠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막말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지난 1년도 안 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명 투표, 그러니까 노인들은 1인 1표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혁신위의 노인비하, 그리고 청년들은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4살만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라는 그 청년 비하, 여성을 암컷이라고 비하했던 여성 비하까지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의 그 유구한 막말과 그 국민 비하 전통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고민을 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부터가 이미 뭐 망언과 막말의 역사가 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막말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좀 전통이라는 것 좀 비약인 것 같아서 좀 순화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양무석 후보 거취 때문에 민주당 선대위원장들끼리 좀 뻑짝을 맞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장가 기자, 어떤 얘기들 지금 선대위원장끼리 나오고 있죠?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다, 안 보이는 데서는 임금님 욕도 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고요. 김부겸 위원장은 본인이 수습해라, 그리고 이해찬 위원장은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대로 가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워낙 저한테 화가 그래도 하여튼 제가 재검증을 요청했으니까 뭐 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봅시다. 예. 의원이 아까 그 후보랑 그 양무석 후보랑 얘기하실 때는 사실상 이제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고 이제 사퇴를 좀 요구했다고 좀 봐도 될까요? 아니 본인이 뛰어왔는데 뭐라 그래 그럼 아껴놓고. 가지고 좀 그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인터뷰 안 해요. 근데 그 발언이 혹시 나와가지고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입장 간단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좀 선거 때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해요. 인터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해찬 위원장은 인터뷰 안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얘기 들어보면 이해찬 위원장은 공천 유지 쪽으로 일단 정리가 됐고, 김부겸 위원장은 좀 스스로 사퇴 좀 수습하라 하면서 좀 약간은 쓰리톱이라고 하죠. 위원장끼리 좀 이견이 있어 보이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갈등으로 번질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될 것 같으십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가 있는 막말은요, 지금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티기는 좀 어렵다 보이고, 이해찬 위원장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했죠. 네. 근데 저렇게 저는 신경질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거절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데서는 이제 나라님도 뭐 옛날에 욕한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양문석 후보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이게 노무현 욕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보이는 제가 알기로 인터넷 언론사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그 외에도 이게 뭐 1년 전에 또 보면 노무현 또 비판이 또 있어요. 지금 이제 저는 이게 빙산일각을 봐요. 워낙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글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워낙 거칠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2탄, 3탄, 4탄 계속 나올 거예요. 즉 결국에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박지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씀대로 공천 취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뭐 그대로 일단 공천 유지 결정이 나더라도 말씀대로라면은 어떻게 보면 내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노무현 대통령을 가짜뉴스로 수사한 그 이명박 정권과 괴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말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 막말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평론이나 이런 걸 하면서 꼭 이야기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했는데 이거 사실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럼 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뭐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기념사에서 그런 말 했는데 그거 어떻게 이야기할래? 그리고요, 양당이 전부 다 같이 막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 공격할 때 민망해요. 왜? 다 우리 똑같은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데, 이럴 때는요, 막말에까지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암묵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 사적 영역에서 있었는가, 시기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기준을 정해보자. 저는 이런 식으로 맞지, 어제 화살 맞고 오늘 화살 쏘고 이러면 국민들이 사실 우리 토론도 우습게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참 제가 어떻게 말할 참 그게 없네요, 참. 네. 서영주 대변인, 네. 일단은 보면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노무현의 동지로서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당 차원 결단 내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계속해서 좀 결단을 내려고 하는 모습,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나리라 보십니까?
결론을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김부겸 선대위원장이죠. 정세균 전 총리도 사실상은 선대위원장으로 올 수 있었는데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오신 건데 사실상 선대위원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두 분, 그러니까 당에서 큰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두 총리죠. 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가 그런 입장을 내신다는 것은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문서 후보가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구도상 지금 23일밖에 안 남은 총선에서 양문서 후보의 막말 논란을 그냥 놔두고 가면 당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의 균열이 생길 것이고 중도층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어떤 신념을 좋아했던 분들도 이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당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나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께서는 버티자, 그냥 가자라는 것인데 일단은 그냥 넘어갈 문제들은 현재는 아닌 상황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뭐 조만간에 빨리 결정이 나겠지만 양문서 후보가 지금 사과에도 나서고 저렇게 읍소하면서 본인의 어떤 지난 막말들에 대해서 좀 수습하려고 하니 일단은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2, 3일 안에 거치가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본장님,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부겸 선대위원장이죠. 공동선대위원장. 쓴소리하는 역할, 지적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뭐 개인의 좀 선대위원장도 사실 개인이잖아요, 그죠? 개인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 쓰리톱이니까 쓰리톱끼리 합의된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김부겸 위원장이나 그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의 오래된 존경받는 자산이지만은 35년 친노와 오랫동안 진짜 원조였던 저도 제 스스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만하셔도 안 되겠나. 양문석에 대한 비판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키울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서울 강북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지역인데 이곳에 다시 박용진 의원이 다시 전략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번 총선에서요 벌써 3번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함께 겨룰 상대는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인데요. 여성의 또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가산점 최대 25%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역 하위 10%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30%가 감산이 됩니다. 자, 이번 경선에는 강북을 당원 30% 그리고 전국 당원 70% 비율로 후보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결국 100% 당원 투표로 결정되는 이번 경선, 박용진 후보는 자신에게 불리함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들러리를 서라면 들러리를 서고 구색을 맞추라 하시면 장단까지도 맞춰드리겠습니다. 박용진만을 겨냥한 박용진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규칙으로 서로 친명 후보가 이긴다 한들 누가 그의 승리를 인정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축복하겠습니까? 답정너 경선이 아니냐고 많이들 그러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승패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에는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 당원 투표로만 하는 건 당원 위반이잖아요. 어제 제가 이걸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당원 위반 정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뭉개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이 벌어져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선의 결과는 저도 알고 이재명 대표도 알 겁니다. 타 지역 공천 신청자, 비례대표 신청자는 배제하였습니다. 시스템 구현에 소요되는 시간 및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여 보면 안정적인 경선 방법을 위하여 양자 경선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일단 박용진 의원이 양자 경선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이런 반발도 합니다. 나한테 룰이 좀 불리하다. 전국 당원 70%, 강북을 당원 30%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지죠. 여기에 대해서 좀 박용진 의원이 계속 너무 불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정표 변호사님 어떻게 이건 공정한 게임입니까? 아니면 조금 약간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 양변론으로 비판하고 싶은데요. 물론 압도적으로 이재명 민주당이 잘못이죠. 박용진 의원은 전당대회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 안 하는 당을 만들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갖 수단 방법을 이렇게 당은 당규 어기가면서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냥 차라리 박용진 의원 그냥 컷오프 시키지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압도적인 잘못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 봅니다. 다만 이제 박용진 의원도 저는 문제인 게 계속 이 배지에 좀 미련이 남나 욕심이 남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바보 노무현하고 바보 박용진이 똑같다 하는데 다릅니다. 바보 노무현은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원칙이 아니고 욕심, 배지 욕심이에요. 원칙이 아니면 이게 경선을 안 해야죠. 이 불공정한 원칙에 반하는 경선이잖아요. 그럼 이게 단호하게 경선을 거부하고 당내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혹 가보면 또 조수진 변호사가 신인이니까 내가 이게 한 60, 70% 얻으면 요래 두 개 또 한 표 차로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미련 때문에 당이 자꾸 이래 되는 거죠. 저는 박용진 의원도 좀 반성해야 된다 봐요. 그렇군요. 일단은 내용 보면 박용진 의원이 64.1% 얻어도 탈락이라는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박지원 본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권리당원 100%로 이루어지는 경선, 전략 경선이죠. 어떻게 쉽지 보십니까? 않죠. 저도 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예. 얼굴 살이 속 빠졌네요. 보니까 박용진 의원. 한 달까지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네, 합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 한 번씩 맞을 때가 있어요. 좀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예. 동의가 되는 게 사실 이 룰이나 제도라는 것은 심플해야 돼요. 바뀌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일목요연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왜 박용진 의원에게는 저렇게 또 적용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그래서 제가 여기 혹시 이제 국회의원 되시는 분 없습니다만은 22대 국회에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겁니까? 이 법률로서 공천 제도를 확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법률로 정하자. 예,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유럽식 방식으로 당원들에 의한 수기에 의한 투표를 하든가. 뭐 전략 단수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좀 해서 선진국형 정치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영입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정치 후진국인 동아시아 3개국 현상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에만 존재합니다. 이거 제발 좀 다음 국회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다 경선으로 가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법률적으로 경선하는 걸로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서영주 대변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받아서 감점 또 받고 들어가고 조수진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서 20% 또 가산점을 받고 들어갑니다. 이게 될 수가 있는 게임입니까? 당선 어떻게 보십니까? 현상을 보면은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30% 빼고 25% 더 받고 하면은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55%를 핸디캡을 안고 하는 거잖아요. 절반 이상 핸디캡. 절반 이상이죠. 그냥 계산해봤더니 박용진 의원이 68.4 이상을 받아야만 조수진 이 후보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어떤 선거에서 68.4라는 건 70%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7대 3으로 지금 현재 이길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희박하고요. 지금 현재 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이제는 세 번째 경선하는 걸 보면 안쓰럽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박용진 의원이 어떤 거기에 지역구에서 꼭 배지를 달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오기가 발동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안쓰러운데 아까 말씀한 대로 나중에 22대 가서는 각 당의 정당에서의 공천 작업들이요 좀 법으로 명문화되고요. 전략 공천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투명하고 아주 깔끔한 그런 공천들이 되면 훨씬 더 나은 정치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조수진 의원이라고 했는데 조수진 후보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선에 가장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자주 좀 입방에 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안기령 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인데요.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일었는데 어떤 영상인지 한번 해당 영상 보고 오시죠. 같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안기령 후보가 마이크를 들고 선거 운동복을 입고 인사라고 해야 되나? 인사도 하고 좀 노래도 불렀는데 장관 기자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얼마 전에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이 노래 연습 교실에 가서 이 선거 유세를 한 건데요. 얼마 전에 뭐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노래 교실에 가서 뭐 노래를 부르는 후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한 행동,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며 한 행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 선거법 위반에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 변호사님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마이크를 들고 말을 했다, 이게 위반이라는 건데 정확히 어떤 법률을 위반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59조죠.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3월 28일부터 우리 4월 9일이잖아요. 그 기간 외에는 이제 그 실내외에서 마이크를 쓸 수가 없다. 아직 공식 기간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만 보면 상식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마이크 없이 막 끝나게 목소리 얼마나 쉬어가면서 다 이게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몰랐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아마 근데 옛날에 그 최재형 의원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대구 서문시장에서. 예. 그때도 이제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벌금 50만 원. 예,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당선 무효는 아니지만 안기령 후보도 정권 하나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안기령 후보가 과거 앵커 아니었습니까? YTN 앵커 때 이 최재형 의원 사례를 직접 보도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면? 모를 수가 없죠. 아까 저는 본인이 그 옛날 앵커 할 때 그 최재형 의원 서문시장 그 50만 원 보도한 예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마이크 안 쓰고 하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게 모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몰랐다도요. 법률의 부진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우리 확고한 로마법의 원칙입니다. 법을 몰랐다는 거는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신주호 대변인, 일단은 안 후보가요. 최근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부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습니까? 라고 해서 좀 혼쭐 난 적이 있는데, 또 이번에 또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 또 다른 선거구 가서 운동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 지역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지금 했다는 것인데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왜 민주당에서 이런 분을 공천을 했는지, 그리고 사실 공천을 했다면 안 후보가 본인이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차은우 후보다 이재명이 잘생겼다, 그 한마디를 해서 공천을 받았다라는 그 한간의 의혹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그런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선거운동 과정이나 의정활동에서 이렇게 그 긍정적이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지역구가 무슨 동인지도 대답을 못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고향은 바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옆 선거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또 최근에는 정봉주 전 의원의 논란에 대해서도 뭐 언론의 과도한 공격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순진무구한 백치미를 공천한 민주당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되고, 저는 안 후보가 좀 양심이 있으시면 조금 있다가 정치에 다시 등장하시는 게 어떨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소영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좀 뭐 의도랄까요? 뭐 취지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치 신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세히 그거를 챙길 수가 있겠냐 싶어요. 그리고 좀 뭐 이거는 남 탓은 아니지만 옆에서 참모들이 정치를 잘 모르고 갑자기 이제 전략 공천으로 가다 보면 그 지역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조금 세세하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급하게 막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정들도 시장에 보내고 지금 노래 교실 가서 하고 하는 것들인데, 후보들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딱 노래 그 교실에 가면 다 유권자로 보입니다. 표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확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지역을 모른다는 부분은 공부해서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은퇴를 선언한 가수 나훈아 씨의 마지막 콘서트를 앞두고 내일부터 티켓팅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훈아 씨가 노래 부르는 걸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많은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명 피해 티켓팅, 이 피켓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요. 안표 또한 기승을 부릴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티켓 예매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나훈아 씨의 마지막 콘서트, 인천, 청주, 울산, 창원 등을 돌며 이어지고요. 티켓 예매는 내일 19일부터 시작돼 공연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홍시와 잡초, 무시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가황으로 자리매김한 나훈아 씨의 마지막 콘서트. 인터넷상엔 벌써부터 나훈아 콘서트 예매에 성공하는 법 영상이 올라오거나 전국에 있는 아들, 딸들의 효도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네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백도 혈통 후계자로 굳혀지고 있다는 정황이 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6일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평양 인근 준공식에 참석한 소식을 전하며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돌아봤다 보도했는데요. 이 향도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원래 김 위원장에게만 붙인 표현이었는데 딸 김주애에게도 사용됐습니다. 또 김주애는 김 위원장과 함께 공수부대 훈련을 지도하며 쌍망원경으로 김 위원장보다 더 앞에서 훈련을 살피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당장 북한 내부에서 여성 지도자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거부 반응을 줄이려 여러 현장에 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고급 승용차에 김 위원장과 같이 타고 내리기도 한 김주애. 사실상 최고 지도자와 다름없는 대우에 북한에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